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인 확률 변수를 알아봤었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82쪽 펴면 되겠습니다. 82쪽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까지 했었죠. 음,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통계적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주변의 생활이나 자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포착을 해야 돼요? 확률적인 현상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인 현상을 포착을 한다면 그 확률적 현상을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표현한 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석을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판단의 근거로서 그 분석적인 결과를 이용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신념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통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적 현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면 확률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도구로서 우리가 전통적인 분석의 도구는 함수라고 했었죠.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종류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함수 그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타냈다. 그리고 이산화율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적당히 xi라고 한다면 가능한 확률 값을 pi로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x가 xi일 때 그 값을 pi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름을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죠. 확률 질량 함수가 이산이었다면 연속은 약간 연속적이니까 막 밀집돼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fx로 표현을 합니다. fx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표현을 하는데 분석을 어떤 분석을 하겠어요? 네, 그래프로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표로서 분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표로 표현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했다. 기억나나요? 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확률 분포 그래프라고 하였다. 자, 이런 상황이 확률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었다면 지금 외우십시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임의로 뽑습니다. 이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러분이 확률 변수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정확하게 네이밍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x를 땡땡 해서 뽑힌 여학생의 수. 자, 이렇게 네이밍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정할 수 있겠죠. 전체에서 여학생이 0명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명 다 뽑힐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값은 0,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표를 짠 것을 바로 볼 수 있겠는데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px가 x일 때, 그래서 대응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x값이 0일 때, x값이 1일 때, x값이 2일 때, 이런 그때의 확률들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x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남학생이 3명 뽑혔다는 거죠. 남학생이 3명. 자, 그렇다면 총 7명 중에 몇 명? 3명을 뽑는 상황에서, 자, 남학생 4명 중에 남학생 3명을 뽑고요. 4명 중에 남학생 3명 뽑고, 여학생은 한 명도 안 뽑혀야 되죠. 3명 중에 0명 뽑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가 1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를 px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가 1일 때를 한번 보면 이제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뽑는 상황인 거죠. 그럼 분모는 전체 경우에서는 7C3이 되겠고요. 여학생 3명 중에 1명 뽑고요.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px가 1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px가 2일 때는 7C3분의 바로 갈게요. 3C 여학생 2명에 4C 남학생 1명. px가 3일 때는 7C3분의 3명 중에 여학생 3명 중에 3명 다 뽑고 곱하기 4C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x값이 0부터 3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목해 보면 이제 x 값에 대응하게끔 상황을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x가 0일 때는 0명 뽑고 x가 1일 때는 1명 뽑고, 그냥 이제 3명 중에 x명 뽑는 상황이 되는 거죠. x가 3일 때는 3명 뽑고, 그리고 이제 맞춰지는 수를 생각해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합쳐서 3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이 x명 뽑혔다면 남학생은 3 빼기 x명이 뽑힐 수밖에 없죠. 다음 구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3에서 빼기 x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px가 x일 때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직접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다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35분의 7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때는 분모를 통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굳이 약분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약분을 하지 않는 게 좀 계산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하고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위에 성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p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제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를 더한 거 같죠. 네, 이거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확률을 각각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35분의 1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3번도 여러분이 금방 풀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1분 정도 시간을 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멈춰놓고 풀었습니까?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5개가 있다. 그래서 임의로 3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x의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시오. 또 검은 공은 적어도 한 개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능한 x 값을 이제 표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x px는 x일 때. 그러면 x가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를 x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x 값은 최대 3개고 최소 0개까지도 가능하겠죠. 가능한 x 값은 0, 1, 2,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px가 0일 때, 뭐 1일 때 각각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죠? 이제 총 10개가 되겠고, 그럼 분모는 다 10, 13이 되는 겁니다. 개는 당연히 1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자, 흰 공이, 검은 공이 수죠. 검은 공이 0개가 된다면 흰 공을 3개 뽑혀야겠죠. 그래서 5C3 곱하기 5C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체를 뭐 검은 공으로 해도 되고 흰 공으로 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검은 공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5C0부터 적어주겠습니다. 5C0에 5C3 그 다음에 5C1에 나머지 두 개를 맞춰줘야겠죠. 5C2에 5C1 5C3 곱하기 5C0 네, 뭐 한번 계산해보면 10C3은 네, 약분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20분의 5C3은 10이죠. 120분의 5, 120분의 5C1 곱하기 5C인 거죠. 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50이겠네요. 이것도 50이죠. 120분의 이거는 10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이거를 뭐 검은 공을 적어도 한 개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뭐 이거는 이제 분모를 통일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통일할게요. 12로 적어도 한 개 뽑는 확률이잖아요. 이게 키워드잖아요. 맞죠? 1 빼기 한 개도 안 뽑힐 확률 px가 0일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1 빼기 12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12분의 11이 되겠네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3쪽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자,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다룰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은 수학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학을 절대적인 신의 결과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수학적인 뭐 바탕은 이제 현대 수학이거든요. 근 100년간 쌓인 그 현대 수학의 정수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이 확률론 그리고 통계는 굉장히 최근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을 정해줬다면 확률 분포라는 것도 적당히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학자의 입장에서 이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변수를 어떻게 확률 분포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눈급이 정해진 원판이 있습니다. 네, 눈금이 1부터 10까지고 10은 0도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계 모양인데 뭐 10시까지 있는 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요거 바늘은 이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탁 튕겼을 때 딱 멈춘 곳에 눈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x는 이 눈금들은 이제 실수의 값들이니까 딱 멈춰진 곳에 대응이 되는 실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한 2점, 뭐 9쯤 되겠네요. 뭐 이거는 이제 2.9라고 이제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쯤 되는 어떤 값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변수? 연속적인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사실은 이 눈금이 여기에 위치하든 여기에 위치하든 네, 확률은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임의로 회전을 시켜서 가만히 딱 놔뒀을 때 딱 멈추는 거니까. 어, 뭐 어떤 힘을 가해서 뭐 멈추고 그런 거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회전시켜서 뭐 임의로 멈추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 분포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관심사가 항상 범위에서의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 같은 거. 자, 선생님 오늘부터 몸무게를 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기 때문에 나의 몸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kg쯤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몇 퍼센트쯤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뭐 Y라고 하겠습니다. Y라는 몸무게가 뭐 79kg에서 뭐 84kg 사이에 그 확률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전체 몇 퍼센트쯤 되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적당한 Y 값이 뭐 79.3이 된다. 뭐 이런 값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의 확률이 궁금하죠. 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측정 도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딱 그 값을 지정해서 확률을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침에 키를 재고 밤에 키를 재고 해봤자 이제 그것 자체로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어, 모든 사람을 또 같은 측정 도구로 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뭐 적당한 Z 키가 181이 되는 것을 구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측정 도구가 너무 다양하고 언제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에서의 확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을 어떻게 정할까를 예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바늘로 돌아온다면 바늘이 A와 B 사이에 정지할 확률 뭐 이런 거 물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건데 이 x라는 값이 뭐 3에서 4 사이 값을 가질 확률을 생각해 보죠. 3에서 4 사이는 네,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네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을 한번 잘 보니까 10등분을 할 수 있는 원판에서 한 조각을 가져온 거죠. 그럼 우리가 사실 x가 3에서 4 사이에 멈추게 될 확률을 기대를 하는데 그 확률은 어떻게 기대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10분의 1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5에서 x가 7이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10분의 2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에서 B까지 확률을 생각할 때 이 확률은 10분의 B-A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7-5였던 것처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결국에는 표현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해주고 싶어요.
이름을 어떻게 정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가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정할까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봤을 때 A에서 B까지 X 값은 굉장히 연속적이더라. 그러면 이 연속적인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게 확률 밀도 함수도 연속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어,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일단 생각을 해 보건데 이런 사실을 만족해야겠죠. 일단 0에서 x가 10까지 가능한 건데 이 확률은 1이 나와야겠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3에서 4일 때 확률은 뭐 10분의 1, 5에서 7에서의 확률은 10분의 2, 뭐 이런 것을 만족하게끔 적당히 확률을 정하는 함수를 우리가 의논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 연속적인 특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넓이를 가져왔고요. 1에서 2의 확률이나 2에서 3의 확률이나 3에서 4의 확률이나 똑같이 구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동등하게 어디서 측정을 하던 간에 구간의 길이가 1이면은 동등하게 10분의 1이 나올 수 있게끔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y는 fx를 상수함수 10분의 1로 정하고요. 확률을 정할 때 x가 a에서 b까지 확률을 이 함수 y는 fx와 x축이 이루는 이 넓이로서 확률을 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한다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 전체 확률을 생각하면 넓이가 전체가 1이죠. 그런데 전체 가능한 확률 자체도 1이었다. 또한 3에서 4에서의 확률도 10분의 1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높이는 10분의 1이 돼 밑변은 3에서 4이면 1이 되니까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변이 b-a가 되고 높이가 10분의 1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하는 거예요. PA에서 B는 함수 fx와 x축 및 y는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로서 우리가 정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모든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수 x에 대하여 fx가 다음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죠. 이건 너무 뻔하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쳐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죠. 그럼 보세요. 정의가 된 게 가능한 x가 정의된 부분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이 음수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아무리 확대를 해봐도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올 것이고 여기보다 큰 값, 여기보다 작은 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실수니까. 그럼 이 부분 얘를 A, B라고 하면 이제 P, A에서 X가 B일 확률은 0보다 작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넓이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적분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넓이가 정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확률 값은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에 해당하는 게 사실 y는 fx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fx 자체는 fx가 조금이라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쳐줄 수 없겠죠. 왜냐하면 확률 자체를 음수로 만들어 버리니까. 간단한 얘기죠. 두 번째, 확률 fx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1이다. 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결국
x가 정의된 모든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고려한다면 그 확률은 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PA에서 x가 b는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적당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한 우리가 정의한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 정의로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우리는 YN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여러분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나름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정해가는 형태가 수학자들의 소꿉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보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라고 했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p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키에 대한 거면 171.362 되는 확률 이거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면 우리가 형식에 맞게 적당히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p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 등식은 항상 만족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거에 x가 b일 때 확률을 더한 거 같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산 확률 변수를 떠올려도 항상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x가 a에서 b까지랑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이 두 개의 확률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확률은 의미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키가 171부터 172일 확률과 171보다 크거나 같고 172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런데 이 172가 딱 될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얘가 172가 딱 될 수도 있고 171.99999쯤 된다고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당한 검사 도구의 정확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같다고 지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같다고 쳐지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거죠. 똑같이 양변을 치워주면 px는 b는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점에서의 확률을 떠올렸을 때 그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정했던 방식에 의하면 이 넓이를 px는 b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선은 넓이가 없다고 보죠. 넓이가 없다고 보는데 적당히 k 값에 대해서 px가 k일 때 확률은 이런 경우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없어서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에서 봐서 악보를 맞추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그 값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만족하는 거죠. 네 개의 값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쌤이 말이 좀 많았죠? 자, 잠깐 정리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5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다. 보통 이렇게 fx로 써요. 확률 밀도 함수는. x의 값은 0에서 3 사이입니다. 그때 k의 값을 먼저 구하고 p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은 이
정해진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범위의 x의 확률 자체는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확률 자체는 넓이로서 정의해 줬으니까, 자, 이 넓이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3 곱하기 3k가 1이 된다. 그래서 k 값은 9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로 p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이 확률은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 사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적당히 넓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생각해보면 닮은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이잖아요. 그리고 닮은 비는 3대 2죠. 그럼 넓이 비는 9대 4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1의 9분의 4에 해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끝났죠? 파란 부분의 넓이는 1 빼기 9분의 4, 9분의 5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 k 값을 9분의 2로 구했기 때문에 이 3k 값도 구할 수 있어요. 3k는 9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2죠. 그러면 이제 y는 또 9분의 2 x고, 이 3k 자체는 사실 알 필요 없이 인테그랄 2에서 3까지의 9분의 2의 x의 dx를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부분 넓이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줘도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9 빼기 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분의 5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넘어가서 자, 문제 4, 5, 6 중에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 4번, 6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고요. 5번을 한번 보죠. 5번 같은 경우도 어, k 값과 px가 2분의 3보다 클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위에 문제랑 동등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먼저 k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이 정의된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의 넓이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해 보는데, k만 구하면 되니까 상을 한번 보죠.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면 이 아래 부분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가 넓이가 2분의 1이겠구나. 근데 여기 밑변이 1이구나.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요? 1이구나. 어, 그러면 K는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4분의 5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 P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자, 얘가 4분의 5예요. 2분의 3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가 2분의 3이죠. 1과 2의 중점. 자, 이것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구하기 나름인데요. 여기 길이는 뭐 2분의 1이죠.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만, 넓이를 좀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쪼개보죠. 이 넓이는 얼마냐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아예 아싸리 이렇게 구하는 게 어때요? 여기 길이가 1이었으니까 또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어,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과 이 전체 부분을 생각하면 역시 닮은 비 1대 2를 만족하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닮은 비 1대2면 넓이 b는 1대 4가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해당 전체 삼각형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네, 밑변 1, 높이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해당 부분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에서 2분의 3에서 x가 2분의 3보다 클 확률이니까 어디 부분만 더해주면 되냐면 이 밑에 부분만 더해주면 되겠죠. 밑에 부분은 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 4분의 8분의 1 8분의 3 플러스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적분을 사용해도 괜찮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값이고 k 값이 4분의 1라고 이미 구했고 밑변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1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y는 x의 1,4분의 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맞나요? 그러면 인테그랄 x 빼기 4분의 3에 dx를 해주는데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에 x에 2분의 3에서 2까지 이 넓이를 계산해도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적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것도 2분의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4번, 6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에 좀 넘어가면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의 관계가 나온대요. 이거는 이제 85쪽입니다.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정하기를 A에서 B까지 확률을 이 넓이로 정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넓이를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fx 자체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정적분의 값을 넓이로서 바로바로 채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전 범위에서의 확률을 생각하면 p 알파에서 x가 베타까지죠. 그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분이 편하면 적분을 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그 닮음으로 구하는 게 편하면 닮음으로 구하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 같은 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닮음을 사용하거나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제 0에서 3까지 범위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kx의 제곱에 dx를 했을 때는 그 확률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네, 3분의 1의 kx의 제곱에 0에서 3까지고요. 결국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k를 구할 수 있다면 1에서 2까지의 이 확률 자체도 1에서 2까지 fx dx로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3분의 1의 x제곱 dx가 되겠죠. 그렇다면 9분의 1의 x 세제곱에 1에서 2까지 맞죠? 9분의
8 빼기 1이니까 7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확률을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죠. 적분을 함으로써 도형을 구하는 것보단 정적분을 통해서 도형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라던가 4차 함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연속 확률 변수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이나 이제 분산 같은 경우도 뭐 배운다면 구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 상에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상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 네, 새로운 소단원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프로젝트 531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뭉텅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쌤이 진도를 나가는 데에 맞춰서 적당히 예제와 관련된 유제 그리고 뒤에 빈충형 마무리 문제 그것도 이제 진도에 맞게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하나씩 채택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면 수업 하겠네요. 수고 많았습니다.